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 책을 쓸 당시는 한참 후죠. 그죠? 지금은 물건 검색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시중에 깔린 경매 물건을 죄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 한 번씩 찾아보는 방식이라서 미리 검색해 놓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물건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물건이라는 게 내가 돈이 생긴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고 물건은 지 스케줄대로 흘러가 버리고 독일은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어보면 좋은 거는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물론 돈이 많다면 편하게 물건을 검색해도 좋겠지만 돈이 적을 때는 그때 그처럼 편하게 검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IMF 당시 시중에는 경기가 최악이었고요. 도대체 널린 것이 물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딱히 투자할 만한 물건을 찾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기사 검색해 보세요. 항상 상가가 망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주식이 맛이 갑니다. 그 다음 단계 부동산으로 그 여파가 밀려 들어오는데 부동산에서 타격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상가하고 토지가 제일 먼저 타격을 보죠. 그래서 상가하고 토지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에서 주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보면은 삼성전자 같이 튼튼한 기업은 잘 어찌됐든 버티지만은 예를 들면 이름 없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도는 여파가 안 좋을 때는 주가라는 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라는 것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말로 그 가치가 폄하되기 제일 좋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시점이 IMF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상가를 사고 이 시점에 투자를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보편적인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면 뭐 어떤 식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경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IMF 때 상가나 토지가 최악이던 그때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이상야릇한 상가를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다는 거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한번 요거는 1부, 2부로 나눠서 할 거니까 요건 이제 다음 주나 하겠습니다. 지금이 45분. 자, 불황기에 월세 수입이 확실한 실평수 2.5평 지하 상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돈이 없으니까 맨 지하만 사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지하를 안 샀겠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이 오늘날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 말에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소, 능대. 이거 이제 넝샤오, 넝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중국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만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것만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좌측 우측에 치우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죠. 그걸 치우칠 그래서 편견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중도를 선택해야 한다. 중도, 중용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서오경에도 중용이라는 그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항상 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손오공이 갖는 여의봉이 귀 속에 있을 때는 이만큼 작아져서 귀에다 넣고 다니다가 손오공이 싸움을 할 때는 빼가지고 그걸 봉으로 길게 만들어서 싸우는 거 여러분들이 손오공에 보시면 많이 나와요. 서유기에.
원래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여의봉은 원래는 이제 그 용왕이 하늘을 바치려고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둥이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었죠.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기둥을 손오공이 빼가지고 여의봉으로 작게 만들어서 자기의 무기로 갖다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의봉 이렇게 하죠. 뜻과 같은 봉이죠. 여의 같을 여자에다가 의는 뜻의자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내 마음의 뜻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서울만 좋아. 나는 경기만 좋아. 나는 빌라만 좋아. 나는 아파트만 좋아. 나는 낡은 건 싫어. 어째서 저째. 이런 식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여의봉의 개념, 능소능도의 개념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몸과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류층의 문화는 뭐냐면 자유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자유롭지 않다면은 이미 노예인 거죠. 노예의 반대가 자유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유로워야 부자인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와 작은 거를 저는 애초부터 잘 안 따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작은 것만 하다 보니까 또 큰 거를 하는데 겁을 먹기도 하는데 겁도 안 먹었어. 왜냐면 원리가 같은 거니까. 돈이 없을 때는 작은 거 사고 돈이 크면은 큰 거 사면 되는 거고, 돈이 많아지면은 큰 것도 살 수 있지만 작은 걸 여러 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요런 게 자본 운용법의 개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워야 이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조금 해보면 이런 자유로움을 갖지 못하고 어떤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잘 안 고쳐져, 요게.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스스로 고쳐야만 되는 것이죠. 자, 아파트 상가 중에 지하층에 있었던 건데요. 그 상가는 당시에 보증금 200에 200만 원에 월 20만 원으로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감정가는 5천이고요. 최저가는 생각이 안 나지만 한 60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이 책을 쓸 때조차도 생각이 안 났네요. 그렇다고 기록을 찾아보진 않습니다. 저는 뭘 찾아보고 뭘 하진 않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던 지금까지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금액은 850만 원이었고요. 요즘에 감정가격 1억 원짜리가 최저가격 1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가나 집단 상가 물건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싸다고 응찰하려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싸면 뭐합니까? 이용 가치와 향후의 매매 가능성을 고려한 후 사야 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새겨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싼 거 잘 사놓고서는 여러분들한테는 싼 거 사지 마세요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싼 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저와 같은 상가를 싸지만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싸게 나온 것들이 거의 다 집단 상가의 어떤 작은 평수가 싸게 나오죠. 그죠? 집단 상가는 밀레오레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집단 작은 것들이 수백 개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빛이 나겠습니까? 안 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똑같은 2.5평 상가도 밀레오레 갖다 꽂아 놓으면은 이건 안 사야 될 물건이지만 아파트 상가의 지하에 있다면 요거는 눈여겨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이용 가치와 매매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병에 빠진 사람들은 아파트는 즉시 현금으로 돌릴 수 있어라는 것을 최고의 매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력으로 삼길래 야,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넣어버리면 되지, 그걸 뭐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금세 돈으로 환전되는 것을 이거의 최고의 미덕으로 삼느냐,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ABC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파트로 투자를 했다면 오늘날에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고 재산 증가가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깊게.
자, 이용 가치와 매매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용 가치와 매매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야 됩니다. 특히 집단 상가인 동대문 상가와 같은 물건은 싸다고 살 것이 아니다. TV에서 보면은 동대문, 남대문 같은 상가들이 자주 비춰지고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고 해서 안정된 월세 수입을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네. 동대문, 남대문에 있는 건 거의 다 여러분들의 인식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어디서 사채 써다가 1, 200만 원 옷 맞춰서 걸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월세 70 나온대 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렇게 가짜 계약서를 좀 많이 씁니다. 가짜 계약서를 써서 그거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채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가를 살 때 만약에 권리신고가 월세가 좀 높게 되어 있다면 그걸 또 믿고 들어가는 것은 또 멍청한 짓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세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그런 수에 속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속죠. 잘 속습니다. 일반적인 물건들도 보면은 이렇게 장난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상가가 A, B, C가 있는데 C가 경매 나왔어. 근데 B가 월세가 높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 얘가 가라일 수 있거든. 가짜일 수 있거든.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가짜 계약서를 써서 새로운 분양자를 꼬시기도 합니다. 이 집에서는 상가가 100만 원 나옵니다, 사장님. 이렇게 실제로 보세요.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상가를 팔아요. 그러면 순돌이들이 사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렇게 임차되고 있는 B라는 상가를 마침 시세조사해서 C라는 어떤 경매 나온 물건의 시세를 추정하는 것은 또 어리석죠. 그러니까 시세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건 시세조사의 그물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시세조사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 아니면은 꼭 손해볼 일이 생깁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안정된 월세 수입이 안 나올 뿐더러 세입자들이 충실하게 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그럴싸하는데 예를 들면 1000에 70입니다. 딱 그래서 좋은가 해서 샀더니 월세를 6개월치 밀려버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밀린 사정은 모르죠. 단지 요 얘기만 어디서 주워 듣죠. 그래서 내 집도 문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또한 미련한 것이죠. 그리고 매매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가는 관리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업체와 소유자와의 의견 불일치도 많아서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가의 그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투자법입니다. 어리석죠. 그게 이제 그런 투자를 통상 누가 하냐면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안정적으로 월세 몇십이라도 받으려고 아는 사람 통해서 상가 분양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은 원래 공무원하고 선생님의 퇴직금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딴에는 똑똑한 척하면서 그 돈을 거기다 갖다 묻거든요. 어찌됐든 공무원하고 선생님하고 옛날에는 은행원도 포함됐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은행원들도 이제 자꾸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쪽인데 공무원하고 선생님은 그쪽 세계에서나 공무원하고 선생님이지 이 필드 사회에 딱 나오는 순간은 완전히 무슨 초등학생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달아진 사람하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평생 햇볕 한 번 안 쐬고 살던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해서 나가라 그러면 금세 이제 나와서 그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재산을 안 날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 그 성격이 보수적으로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불안한 거야, 막. 무섭고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태. 심리적으로 나이 들어서 자유를 느끼기보다는 억압된 감정을 느끼기가 좋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과히 좋은 직업은 아니다. 뭐 평생을 두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물건을 매입했을까요? 우선 월세 수입이 확실했다. 이제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하네요. 현장 방문을 해본 결과 호르만 식당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보아하니 장사를 포기할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내가 이 물건을 살 것을 결정할 때, 그때 이 집에 미리 갔어요. 가가지고 라면을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저 주인 아저씨 아줌마를 이렇게 보면서 관상을 봤지. 이렇게 싹 보면서, 하면서, 저 사람들이 이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물건을 포기할 사람일까 아니면 계속 버틴길까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봤어요. 꾸준히 한 5분 해봤지. 라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집을 버릴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기억을 이제 책에 썼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라면을 먹으면서 식당 중 어느 부분이 이 상가일까를 생각해 봤고, 이 상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문을 열면 5개의 개별 상가를 모두 다 터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가까운 부분이 1호라면 그 다음이 2, 3, 4, 5까지 쭉 이어졌고요. 제가 매입한 건 2호였고 입구에 있는 것은 1호인데 2호는 주방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음식 조리를 하는 주방이 제 상가에 있으니 이거는 보나마나 명도 내지는 월세 계약에 매우 유리한 위치다. 이제 급소를 지고 있는 거지.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바로 내칠 수 있는 급소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 막 이런 데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목젖을 탁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움직이면 확 뜯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급소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딨냐? 예. 만일 제일 끝에 있는 5호라면 이 사람이 장사가 어렵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 칸씩 줄여버리면 되는데 내 상가가 어정쩡한 중앙에 있고 그 출입문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 거를 딱 내주고 이거를 빌리면 장사가 안 돼버리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본건은 2호였기 때문에 만일 저와 관계가 나빠진다면 이 사람은 1호에서 음식 조리를 하더라도 3, 4, 5호에 있는 손님의 식당으로 날리려면 제 상가인 2호를 지나쳐서 가야 한다.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런 실태를 보고 응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상가를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매입하고 나서 200만 원에 20만 원 월세를 받는다면 실투입금도 이건 이제 대출이 없어요. 800만 원이 안 될 것이고 월 2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24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깁니다. 당시 제가 이건에서 기대했던 것은 월세가 고정적으로 나오면 생활비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네.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받아서 저희 이제 어머니 계좌로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왜 그 스파레즈 교육생들 보면은 자기가 낙찰받은 상가의 월세를 와이프한테 이제 돌려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경매를 죽어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돈 몇십만 원에 눈이 그냥 휙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친한 척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요런 작은 상가라도 하고 월세 나오는 작은 집이라도 해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나 이렇게 대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나중에 이제 한 4, 5년을 이제 저희 엄마가 이거를 이제 통장에 받았는데 요 재미가 쏠쏠했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랬나? 나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런 돈도 그 재미 있을 수 있구나. 20만 원씩 1년 하면 240인데 그죠? 여기 한 5년 썼다고 하면은 1200만 원 아닙니까? 1200만 원이 그렇게 또 20만 원씩 나눠서 5년 주면은 굉장히 해피하거나 어떤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어떤 재미랄까요? 재미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명도 이야기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네, 뭐 여러분들 몇 분 오셨네요. 더 우리는 딱 오는 사람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요게 일단 지하상가란 말이에요. 지하상가. 지하상가에서 재미를 본 케이스죠. 재미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 지하가 어떤 게 나한테 끌렸을까 그 당시에 IMF 때인데 그 당시로 이제 다시 이제 나이를 그 딱 거슬러 내려가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봤죠. 왜 내가 이거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왜 장점 단점을 연하잖아요. 그러면 지하 상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월등하게 높은데, 단점이 많다 이게. 어떤 단점이냐면 지하 상가도 물이 새요. 그래서 천장을 보면 막 그 도배 합지를 해놨는데 물이 새가지고 막 그 저쪽 호수죠. 호수에는 막 누렇게 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하자. 나는 월세 이 정도 꼭 받아야 된다. 원래는 더 센 거 같은데 내가 아저씨 사정 봐서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저기 보시라고 저거 남의 상가인데 내가 다 이 건물 유지하면서 도배 저 물 샌 거 보이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 그러고 아니 나는 그렇다 알고 내 얘기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줄다리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상가에도 막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경매 물건 보면은 지하에가 물이 막 침수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집들도 가끔 나오죠. 이곳 지하도 그 깊이가 만만치 않은 깊이였어요. 아파트 지하 상가고 뒤쪽에 아파트 쪽이 언덕이 살짝 높았기 때문에 지하치고는 조금 더 깊었던 상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점이 장점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그래도 안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2.5평이에요. 실평수. 2.5평이니까 최악의 경우에 내가 쓴다라는 이 조건이 설정이 잘 안 돼. 2.5평이면은 그 당시에 굳이 내가 쓴다라면 이러려고 그랬어요. 칸막이를 이렇게 쳐서 지금 칸막이가 없었죠. 칸막이를 쳐서 문 하나 달아놓고 2.5평이면은 그냥 내 사무실로 써야 되겠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개인 사무실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경매하고 그러니까 뭐 경매하는 어떤 연구소 비슷하게 나 혼자서 사무실도 쓰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최악의 경우가 있었다 이게.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뭐 내가 쓰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다. 왜? 그 당시에는 IMF였고 상가는 다 망한다는 얘기가 뉴스를 도배했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상가였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였는데 2.5평이야. 어디 쓸래야 쓸 수가 없어. 근데 무엇이 땡겼을까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 영동대교야. 영동대교에서 우회전 딱 하면 여기가 청담대로죠. 여기가 청담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신사동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동대교 끝자락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경기고등학교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코엑스가 있어. 아시죠? 여러분들 삼성 여기서부터는 살짝 언덕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쭉쭉 언덕으로 올라가. 코엑스는 한참 내려가서 저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쭉 코엑스에서 가면 여기가 이제 강남역이 있죠. 여기는 강남역이다. 강남역. 요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 경기도는 이렇게 작고. 맞죠? 그래서 요게 요쪽에서 영동대교에서 끝나서 살짝 좌회전해서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살살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갈 때쯤에 이쪽에가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나? 아파트 단지. 여기에서 좌회전을 딱 받아가지고 그 여기가 가운데 중앙선이면 여기에가 이제 상가가 있는 거야 여기.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구석탱이 다시 그래. 자, 이게 영동대교고요. 여기가 이제 청담동 가는 길이고요.
요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코엑스 이렇게 코엑스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남역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영동대교에서 조금 가면 바로 옆에가 이렇게 삐지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상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가 다 아파트야. 어떤 느낌이 납니까? 즉 아파트 상가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밖에 있단 말이야 이게. 대부분의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단지 안의 상가죠. 통상 단지 내의 상가라고 불리워진다. 그러다 보면은 이 단지 상가가 요즘같이 이마트 있고 뭐 있고 하고 요즘처럼 쿠팡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장을 잘 안 보는 입장에서의 아파트 상가라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매력이 없죠. 그러나 어떤 지역의 아파트는 아파트 상가가 그래도 공실이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학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특별한 구성이면 몰라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는 것은 발전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물론 거기서 뭐 음식 배달 업체나 이런 애들한테 렌탈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체 내에서 아파트 전체가 개발될 때 아니면은 뭔가 답이 안 나는 시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네. 자, 수희 씨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에 바로 이 대로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하고의 이 상가와의 결속력이라는 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가 자체적으로 약간 독립성을 갖고 있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운명체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랑 상관없고 신경 쓰지 말고 사도 되겠다. 이유는 뭐냐면 대로변 상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면서 지하에 밥 먹으러 내려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일대가 이제 공장이 아니고 뭐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있으면 얘네가 밥 먹으러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근처에가 또 그 당시에 현대인가 뭔가 사옥이 있다가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 그 뒤로 여기가 안 됐거든. 현대는 코엑스 쪽으로 옮겼잖아요. 사종가에 낙찰받아서. 그랬었어요. 그때 여기에 큰 건물이었는데 현대였나? 뭐 그런 사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밥을 막 곧잘 팔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IMF가 와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또한 안 와버리고 여기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자를 못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월세 사는 사람이 월세를 안 준 거야. 월세를 안 주니까 이 상가, 제 거의 상가의 주인이 경매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는 또 그 상가의 세입자를 계약했으니 만약에 그 상가 세입자도 월세를 안 줄 수도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월세를 안 줬으니까 주인이 그 이자를 못 내서 망했던 케이스죠. 물론 다른 것 때문에 망했겠지만, 네. 오, 세영 씨 정답이야. 청구 아파트야.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생각났다. 예, 맞습니다. 예, 세영 씨가 말한 청구 아파트가 맞습니다. 뭔 의사가 이렇게 조사 능력이 좋은 거야. 잠깐만요. 에어컨을 치워버렸네. 더워 죽겠네요. 자, 청구 아파트에 있는 이 상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나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치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는요, 제가 이 상가를 팔 때 어떤 사람한테 팔았냐면, 요 청구 아파트가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붐이 한번 쑥 있었고,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이 상가를 5개를 다 한 번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5개를 다. 그래서 저부터도 요거를 갖고 있을까 말까 했었던 갈등을 많이 하다가 그냥 돈 줄 때 받고 요걸로 재투자를 하자. 요걸로 재건축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나
요걸로 차라리 땡겨서 다른 거 또 사면 이 재건축하는 속도보다 내가 빠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시키는 쪽으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은 순환시키고 싶은 어떤 마음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행오버조스 사업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